두 번째 역사는 1950년대 휴전 이후입니다. 이때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입니다. 이땐 진짜 많이 부서지기도 해서 더 그랬겠네요. 예, 맞습니다. 도표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1950년대 주택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부족률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이 표를 보지 않아도 6.25 이후라는 사실만 보면 주택이 엄청나게 부족했다라는 거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의 돈으로 주택 공급을 적극 나섰던 첫 시도이고 이후에 한 1980년대 노태우 정부에서 영구 임대 주택을 이제 보급하는 거 요 사이에서는 한 번도 정부가 자기 돈으로 집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정주영이 지은 거예요? 그렇죠. 정주영 많죠. 저는 배우 출신이니까 배우에도 있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얘기 잘못 들었네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제 6.25 이후에 뭐가 발달이 되냐면 산업은행이 창단이 됩니다. 산업은행이 창단이 되면서 정책자금으로 주택 금융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융자를 내서 지금 LH 과거 전신 주택공사인 대한주택영단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재건주택 복구주택, 메인주택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이제 웅크라라고 하는 건데 유나이티드 네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거인데 그때 ICA, 웅크라, 재건, 희망, 부흥 이런 주택들이 나왔는데 요게 뭐냐면 보급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땄거나 예를 들어 부흥시키고 싶어라고 했을 때 희망을 따서 부흥주택, 뭐 재건주택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체를 ICA라고 불렀고 그래서 거기서 제공했기 때문에 ICA 주택이라고 했고 이건 51년도였었는데 유엔 한국재건위원단에서 이제 한국의 집을 지어주자라고 해가지고 지어진 것들이 웅크라이고 이 웅크라에서 지어진 주택을 웅크라라고 보통 불렀었습니다. 예쁜가? 요런 주로 이런 형태였었고 1950년도 중반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거 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입니다. 초가집에 콘크리트로 짓는 것들이 되는 시기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양쪽에 보이시는 좋은 건축가분들처럼 이때는 근대식 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기술자들이 그냥 김씨 집 지어줘 하면 지어줬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근대 주거를 만들면서 최초의 이제 주거지를 조성하는 점에서도 되게 의의가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모든 주거의 스테레오타입 전형을 보여주지만 이때는 이런 것들이 전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주거 타입이긴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로 강요받지만 새로운 타입들도 있겠다라는 이거 딱 그거 같아요. 요즘 타운하우스촌 중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맞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역사들이 근데 제가 막 찾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보고선 추측하는 정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긴 거짓말이 많습니다. 아하. 언론을 보고 몇 가지의 사진과 단서들을 보고 제가 조합해서 추측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시기를 보면 경제적으로 그 되게 혼란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이미 나 있고 일제 감정기에도 물자 부족으로 공사비는 올라와 있었고 도시엔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원래 터전으로 왔기 때문에 주택 부족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가 끝나고 나서 4분의 1 정도의 도시의 시가지들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재건은 어쩔 수 없는 그 나라의 숙제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전 회담이 끝나자마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집을 지어주려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어떤 돈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에서 금융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고도화된 PF 상품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1955년부터 대한주택영단하고 산업은행,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자기네들 이름을 지어서 아까 말한 웅크라처럼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주주택들이 지어진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3종 주택에 산다고 했었는데 그 주택이 뭐냐면 재건주택, 희망주택, 부흥주택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부흥주택 중에 하나의 모습이고 부흥주택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한 거건데 왜 안 팔리죠? 왜 안 팔렸는지 말씀을 드리면 재건주택 같은 경우는 원주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데 직접 원조를 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입주자 공사비 20%를 내야 됐었고 나머지는 5년에서 10년을 이제 걸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였고 그 재건주택의 규모는 보통 9평이었습니다. 왜 9평으로 잡았냐면 그때 유엔 세계주택 통계에서 낸 최소 주택이 6평이었는데 거기다 50%를 더 우리는 늘려서 지을 거야. 우리는 좋은 집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9평의 집을 만들게 됩니다. 요즘 원룸 사이즈네. 30평과 비슷한 그 애매한 숫자군요. 이게. 근데 이 9평이 사실은 지금 보면 적게 되지만 그때 당시 아까 한 칸이라는 집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머니 사정을 보면 그렇게 작은 집은 아니고
엄청 고급 주택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온 가족이 다 한 방에서 잤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세대는 아니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코주구 씨는 뭐 마당에서 되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사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관사주택도 비슷하고 막 이런 모습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평주택을 당시에 엔겔지수로 보면 한 4급 공무원이 살 수 있는 생활 수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입주는 어떻게든 했는데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근데 상환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입주자들이 불평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렇게 되게 높은 수준의 집이라 실질적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 광고들을 계속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또 갖고 싶은 사람의 심리라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했어요. 부평의 꿈이라는 얘기들이 막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현실은 여기서 못 살지만 나는 부평에 갈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다시금 보여드렸던 그 집에 대해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저런 관사, 부영주택, 재건주택에 나는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맞아요. 살아보면 기분. 네. 그러니까 살아보면 그냥 일상이 되는데 네. 살지 못했을 때 참 네. 아름답게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이런 그 부영주택 말고도 희망주택이라고 있었는데 희망주택도 역시 구평을 따라서 지었고 근데 구평의 꿈들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을 만들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요구보다는 공급자들이 너네들은 여기서 사는 게 부자야. 여기서 사는 게 너네들은 잘 사는 거. 왜냐면 저기 보면 문화촌이라고 하는 것도 네. 너네들 여기 살아야지 문화가 있는 사람들의 집이야. 그때부터 키워드가 문화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 지어지냐면 1954년도까지 휘경동, 회기동, 창천동, 정릉동, 홍제동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짓게 됩니다. 저 문화촌이 그 상명대에서 내려오는 그 맞습니다. 홍제동 건축입니다. 오.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속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 처음으로 이제 일본 방식에서 벗어난 미국 방식의 주택 보급을 했는데 여기에 재밌는 것들은 왼쪽 상단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네. 이런 것들은 서양식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일본의 방식들을 차용한 것들을 일부 남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저기 유아실이라는 게 보여요. 아동방, 온돌 왼쪽 아래. 그다음에 테라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유아방이라는 게 따로 없었고 테라스도 없었던 순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 생활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저희가 막 필요에 있어서 만들어졌다기보다 이제 외국에서 온 것들을 그대로 차용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방하고 테라스를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몰랐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우리의 삶과 다르지만 또 다시 선망의 주택으로 이런 게 좋은 주택이야 라고 하는 강요와 암묵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저 온돌방 다음에 부엌이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저기가 일해주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 저기가 식탁이 놓였을 것 같은 느낌인데 다이닝룸이다. 그것도 있긴 한데 저 부엌은 우리 집마다 달랐지만 옛날 저희 아궁이 있었던 것처럼 5개인 데도 있었고 바닥이 지금 저기는 실내로 되어 있긴 한데 그런 데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돌방들을 쭉 갈고 맨 마지막에 이제 5개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혼종됐던 모습들인데 서양과 일본과 우리나라 모습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흔히 옛날에 유치한 얘기로 마루는 뭐 마당이다 막 이런 얘기했던 것들도 저는 믿진 않지만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게 형태들이 이제 채들이 앉혀 있는 거랑도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진짜 섞인 모양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화장실 변기가 따로 있죠. 쪼그려 앉는. 그렇죠. 네. 수세식이 있을 일은 없잖아요. 수세식일 거예요. 근데 쪼그려 앉는 형태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때는 수세식 없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수세식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1967년도 대한주택공사에서 했던 기관지의 표지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안에서 자기네들이 보는 이제 기관지인데 이게 아까 평면 보여드렸던 거에서 딱 3D로 올리면 유사의 형태가 됩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사실은 약간 거짓말하는 거고. 약간 외형으로는 비슷한데 이때 보면은 이제 쓰지 않는 테라스와 썬룸은 서구식 생활을 이제 보여주고 이것들이 이제
중산층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래야지 이제 우리는 미래에 깨끗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돈 버는 사람이야라는 것들이 투영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담인데 말씀을 드리면 이때 만들어졌던 벽돌의 기계들은 남아공에서 수입해왔던 기계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생각하면 가난한 뭐 남아공 잘 살지만 아프리카 못 산다고 하지만 이때는 아프리카의 원조를 받았던 조금 아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그랬었죠. 많이 발전됐다라는 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그 부흥주택 막 이런 거 많았지만 실제는 그 웅크라 주택과 뭐 초가집, 그러니까 초가집이 더 많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은 일부고 실제는 우리 삶은 저렇게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보여준 겁니다. 이게 강남에 개발이 한참 될 때 네. 한신 아파트 사이에 쓰러져가는 판잣집들이 네, 중간중간 박혀 있고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느낌이네요. 유명한 사진 중에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에서 소를 끌고 있는 맞아요, 사진도 맞아요, 되게 맞아요. 유명한 사진도 제가 그 있거든요. 옆으로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부자식. 진짜 옛날. 제가요? 아니요. 옆으로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거기서 뛰어서 학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